그리고 이 동네 나는 비료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요? 내 피부 뒤집어진 거 안 보이냐고요? 공기 좋다고 당신이 먼저 내려오자고 했지 않소. 우리 조금만 더 적응해 봅시다. 적응? 이런 구석에서 썩느니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겠어. 이번 주말엔 서울 가서 마사지도 좀 받고 쇼핑도 해야겠으니까 돈 좀 넉넉히 보내요. 아내는 화장대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퇴 후 꿈꿨던 평화로운 전원 생활은 아내의 날카로운 비명 속에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시골 공기가 보약이라며 수줍게 웃던 재혼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화점 명품관과 강남의 피부과를 그리워하는 낯선 여자만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준, 올해 72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뒤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살아온 지 10년,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던 차에 만난 여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제 연금이 바닥나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아내가 안쓰러워 지갑을 열어주기만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매일 새롭게 가슴을 찔렀고 저녁이면 텅 빈 식탁 앞에서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고 딸은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자식들에게 외로움을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시간은 더 천천히 흘렀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바쁜 일상이 외로움을 덮어주었지만 매일 똑같은 아침이 반복되는 은퇴 생활은 고독을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셔도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혼자였고 TV를 켜놓아도 웃음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옛 직장 동료의 권유로 등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산을 오르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땀을 흘리고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순희, 68살이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등산복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그녀에게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워내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산행이 끝나면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나누었고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저 역시 그녀의 힘들었던 과거에 공감하며 위로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 없는 주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외롭게 혼자 늙어가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도 혼자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녀의 대답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외롭게 지내는 모습을 지켜본 탓인지 결국 허락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며 저는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꺼냈습니다. 바로 전원 생활이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일구고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저녁이면 별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순이는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도시는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잖아요. 조용한 곳에서 둘이 소박하게 사는 게 제 꿈이기도 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땅을 보러 다녔고 마침내 작은 야산이 보이는 아담한 대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퇴직금과 예금을 모두 털어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2층 목조주택의 작은 정원, 텃밭까지 갖춘 그 집은 제 인생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순이도 자신의 돈을 보태겠다며 3천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꿈을 이루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우리는 손을 잡고 마당에 섰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멀리 산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함께 살 거라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늙어가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순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불평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물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시골 물이 좀 센 편이긴 하지만 괜찮소? 적응하면 돼요. 그 뒤로도 불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트가 너무 멀다, 물건 종류가 없다, 배달도 안 된다, 벌레가 너무 많다, 밤에 너무 조용해서 무섭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불평에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오면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순이는 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흙이 묻는다며 벌레가 무섭다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꾼 텃밭의 상추와 고추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배탈 나요. 서울에서 유기농 채소 배달시키면 안 돼요? 유기농 채소를 직접 키우고 있잖소. 이게 진짜 유기농이에요. 아, 그런 거 말고요. 제대로 인증받은 거 말이에요. 당신은 몰라요. 요즘 피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부터 택배 상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배송된 고급 식재료, 화장품, 건강보조식품들이 매일같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필요한 거겠거니 했지만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당신 연금 나오잖아요. 제가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살아요? 그렇게 말하며 순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수입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이의 소비는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간다며 택시비와 식사비, 쇼핑비를 요구했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핑계였지만 돌아올 때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딸이 갖고 싶어 하길래 사줬어요. 손주도 예쁘게 키워야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과 지갑, 화장품들은 순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괜히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질까봐 참았습니다. 제 연금은 월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꽤 큰 금액이라 생각했지만 순이와 살기 시작하면서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식비, 공과금, 순이의 쇼핑비까지 합치면 매달 빠듯했고 어떤 달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아껴 써야겠소. 예금에서 돈을 빼쓰고 있어요.
그럼 당신 연금을 올리든가 해요.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래요? 친구들은 남편한테 1,000만 원씩 받아 쓰는데 전 고작 몇백 받아 쓰는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1,000만 원을 쓴다는 게 사실인지도 의심스러웠지만 순이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냉랭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해도 순이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고 저녁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순이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가끔 순이가 서울에 올라간 날이면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을 지었을까? 무엇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을까? 행복해지려고 했던 선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어느 날 저녁 순이가 또다시 서울에 올라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 돌잔치 준비를 도와줘야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이가 나간 후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순이의 방은 언제나처럼 화장품과 옷가지로 가득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명품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적혀 있었고 채권자 이름은 박철수. 순이가 말했던 죽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순이가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남편의 이름을 도용한 걸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틀 뒤 순이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쇼핑백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조용히 차용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요? 순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옛날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빌려준 돈인데 정리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남편이 죽었다며? 그런데 왜 차용증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그냥 추억으로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순이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추억으로 간직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그 종이는 최근에 작성된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순이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간다고 할 때마다 뒤를 밟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딸 집에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순이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강남의 한 허름한 건물 지하였습니다. 간판도 없고 입구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익숙한 듯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지하 공간에는 도박 기계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순이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 남자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순이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스스럼 없이 칩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따는 것 같지? 이번 달 생활비 많이 받아왔으니까 크게 한번 걸어봐. 그래,
당신 덕분에 요즘 운이 좋아. 그 영감탱이가 의심은 안 해? 전혀요. 시골에 처박아 놨는데 뭘 알겠어요. 그냥 돈이나 보내는 기계지 뭐. 두 사람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이가 말했던 죽은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혼한 적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였고 저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도박 장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촬영한 영상과 차용증, 그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기혼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를 단독으로 돌리고 혼인 무효 소송도 가능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순이가 처음 보탰다던 3천만 원도 사실은 제 연금 통장에서 몰래 빼돌린 돈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통장을 관리한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순이가 제 몰래 인출해서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꾸민 수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순이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서는 그녀 앞에 저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소장이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도박장에서 찍힌 사진들이요.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이 날 미행했어요? 미행? 당신이 날 속인 게 먼저 아니오? 죽었다던 남편과 함께 도박이나 하면서 내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잖소? 순이는 발뺌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 명의는 이미 제 단독으로 돌렸소. 당신이 보탰다던 3천만 원도 알고 보니 제 돈이었소. 혼인 무효 소송까지 진행 중이니 각오하시오. 순이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까지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당신이 날 뭘로 본 거요? 돈 뽑는 기계?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게 말이나 돼요? 순이가 짐을 싸서 나가던 날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는 순이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허전함이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집은 예전처럼 고요합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별이 뜹니다. 텃밭의 상추는 여전히 푸르고 마당의 꽃들은 계절마다 피어납니다. 모든 것이 제가 꿈꿨던 대로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이 평화가 예전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끔 순이가 떠난 방을 지나칠 때면 생각합니다. 정말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재혼이었을까? 아니면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였을까? 그녀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랐던 걸까? 이제 저는 압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보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더 정직하게 느껴지는 지금, 저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이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마당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혼자라서 외롭지만 속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유롭지만 쓸쓸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고독한 자유와 화려한 기만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노년의 재혼, 과연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